이 시각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과 미래 투자 균형을 강조했고 특히 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AI 시대의 새로운 성장 100년 대계를 만든 초석이라며 이번 예산안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 예산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방점을 찍은 것이 바로 AI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표현하면서 AI를 무려 2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 취약계층 보호, 국토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첫 예산안,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채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활성화 대책, 또 경기 부양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4,200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2,40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정말 격세지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산업화 시대, 또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를 열 수 있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로 또 국민을 향한 이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이 불참하셔서 매우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한민국 열차는 또 열심히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번 달 말에 또 다음 달 초까지 있을 예산안 협의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잘 또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심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처음 하는 그 시정 그 연설인데요. 이제 여기에 또 오늘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서 여야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사회로의 이제 전환을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에이펙 그 회담에서도 또 AI 그 사회로의 어떤 전환 그리고 젠슨 황이 한국의 여러 기업에 GPU 26만 개를 이제 공급하겠다 이러한 좋은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 AI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보면은 728조, 작년 대비 55조가 늘었고 또 8.1%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이나 경제 성적치고는 사실 많이 그런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말잔치, 빚잔치, 표잔치였다. 뭐 이러한 그 또 논평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 728조를 어떻게 이제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곳곳에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뭐 지역 화폐를 비롯해서 뭐 이러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또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산 심사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걷어내는 뭐 이러한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일방적인 그 예산안 통과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진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이제 거대 여당일 뿐만 아니라 무소불위의 제1당이기 때문에
이런 협치나 아니면은 또 합의 없이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여야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 세부 내용을 얘기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포퓰리즘적인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년 선거를 또 겨냥한 거 아니냐. 특히 이재명표 사업이라고 펴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에 대한 지적이 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 또 작년 예산과의 비교를 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윤석열 정부는 이 R&D 예산 5조 2천억을 삭감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3조 정도 가량이었던 AI 예산을 10조로 3배 가량 늘린 것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보통 이 국가 예산안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1조 정도 사용해왔던 예비비를 작년 윤석열 정부는 4조 넘게 편성했다가 저희가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바 있는데요. 전체적 예산을 봤을 때 작년에 670조 중에 저희가 4조 1천억이었고 예비비 2조 4천억을 제외하고는 1조 7천억 정도만 사실상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위 67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 중에 실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삭감한 예산은 한 1조 7천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예산을 삭감한 것 양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사실상 0.2%도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하셔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이 경제적 파급은 어땠습니까? 바로 시가총액 144조가 증발했고요. 보통 경제 성장률 저희가 1.6에서 1.7 예상했었는데 0.2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사실상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만 1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연말 연시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소비 쿠폰 등을 정말 지급하면서 이 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고 2,40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 4,200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2026년 대한민국 예산안을 내팽개치고 추경호 의원을 방탄하기 위한 그리고 저 본회의장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어야지 도대체 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또다시 대한민국 예산안 논의를 하고 있는 그 시정연설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다만 그래도 그 자리에 이 단추를 끼우는 이 자리부터 안 오시면 저희가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찌됐건 국민의힘이 계속 민생소비 쿠폰 반대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시각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도 듣겠습니다. 우선 이제 나라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 빚이 한 1,300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이제 금액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또 그 이자로 그래서 한 34조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제출된 이 예산안에는 며칠 전에 그 트럼프 미 대통령과 있었던 연 200억 달러 그 대미 투자 이 금액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거의 지금 예산의 한 3~4%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쓸 곳을 쓰는 그런 적재적소의 예산 배치가 굉장히 필요한데 오히려 그 퍼주기식 그리고 또 내년에 그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러한 포퓰리즘식의 예산이 있는 것은 어차피 뭐 오늘 당장 예산 협의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좀 빼는 뭐 이러한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장경태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사실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왜 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의 방향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기소를 해서 유죄가 나오게 한 다음에 국민의힘을
결국은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는 게 아마 민주당의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늘 그 이루어지는 이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의 존폐가 달리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죠. 오늘 이런 그 불참이랄지 그 시정연설 불참이랄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불참 불만에 또한 항의에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좀 유감스러운 것은 여야 협치를 좀 하려는 그러한 진지한 태도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장 의원께 질문 드리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결과적으로 위헌정당 심판으로 가는 전초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아니 구속영장 신청하고 지금 대한민국 예산안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요. 특검에서 검사들이 이 여러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것과 민주당과 도대체 무슨 지금 연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특검이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90일 기본 기간 외에 30 플러스 30일 1차, 2차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한 2차에 걸쳐서 수사 기간이 제한적인 특검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날 한시가 급하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예산안 다 끝나고 협의 다 끝나고 특검이 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특검의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민주당과 무슨 상관인지 잘 일단 모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이 신청이 영장 청구가 정말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으면 본회의장에 오셔서 항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전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을 참석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그것도 예산안 논의를 하겠다는데 예산 논의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과연 동의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의 이 원내 전략이 참 부적절하게 또 민주당에 유리하게 잘 짜고 계신 것 같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텐돌에서 규탄 대회도 하고 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라고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법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소, 의총 장소만 그것도 저는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은 계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조은석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사는 정치적 수사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저는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도 오히려 방조죄죠. 내란 방조죄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만 기각이 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그렇게 영장을 청구할 것부터가 굉장히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기소이고 또한 정청래 그 당대표가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 위헌정당 해산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특검의 그런 그 수사를 지금 만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이것이 특검에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큽니다. 그런 면에서 특검의 이런 그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영장 청구 사실 자체가 택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사태까지 온 데 있어서는 특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12월 3일 10시 59분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바로 10분 뒤에 당사로 모이라 했다가 다시 국회로 모이라 했다가 마지막에 당사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 최종적으로 공시 3분의 당사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안시에 있었던 저희 국회 본회의에 당연히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고요. 심지어 저희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사위에 계신 나경원 의원께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가 모여서 대책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직자로서 국가기관에 모여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 비상계엄이 여러 성립 조건이 완결이 돼서 만약 정말 전시 사태에 준하는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서 비상 입법을 하든지 비상 예산을 편성하든지 혹은 최소한 정말 심지어 이 선전포고까지도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났는데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났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사로 모여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국가 공무원이 국가기관에 모여야지 당사로 왜 모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 자체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정말 오히려 더 구속영장이 인용되는 더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청래 대표께서 내란 정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은 이 내란의 혐의가 워낙 짙고 또 물론 이 법원의 판결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위헌장당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 절차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내란 정당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소한 이 국회에 대화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 내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26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참하는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 결국 내란과 한패다, 내란 이 혐의자와 공범 아니냐라는 저희가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시정연설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들러리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예산 심사에는 성실하게 임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이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루어질 이 이제 영장 그 체포 동의안 그 표결을 앞두고는 아마 권성동 그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실 때 하신 것처럼 표결에 오히려 찬성해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대장동 사건으로도 여러 차례 수사도 받으셨고 기소도 되셨고 그럴 때마다 하신 얘기가 정치적 기소다, 야당 탄압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경호 그 원내대표에 대한 이러한 그 수사는 야당 탄압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소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내로남불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판중지법 철회 후폭풍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이제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연내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자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과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불필요한 법안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한다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 당과 대통령실은 박자가 일단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언론에서 엇박자라고 하시는데요. 네. 박자와 리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은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전진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안정적이고 좀 더 온화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자 자체가 다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재판중지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 절차는 이미 진행되어 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이 법원장들의 답변 과정에서 이 헌법 84조가 정하고 있는 불소추 특권에 대한 이 답변을 마치 공소 제기, 재판 재개가 가능한 듯한 혹은 그런 소수설이 있는 듯하게 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매우 당 차원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이 여러 이 헌법학자, 석학들 또 이 압도적 다수설로
불소추 특권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 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너무 억지 주장 혹은 소수설을 빙자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식의 답변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 문제 제기와 재판중지법에 대한 언급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또 적극적 공세를 준비하다 보니 또 대통령실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헌법 84조가 정하고 있는 이 여러 학계의 이 해석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이 해석에 대한 전통들이 또 여러 선례들이 충분히 재판 재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데 굳이 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재판중지법까지 해야 되냐 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 법 체계를 무시하는 이런 발언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점잖은 지적이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 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잘 조율해서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협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즉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네. 부분이 이제 헌법 84조의 해석에서 소추 부분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얘기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설은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몇 시간 만에 또 방침이 바뀌었죠. 네. 그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듯한 이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좀 거는 모양새였습니다만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판 중지법을 그냥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 지금 본회의 통과 직전이라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라 마음만 먹으면은 국회를 통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의 그런 반응이 지금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은 재임 내내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건지가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니만큼 오히려 확실하게 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을 더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면 철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철회를 하는 것이 저는 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더 진정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판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논란이 오히려 더 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타이밍이 이런 대장동 일당에 대한 지난주에 그 실형 선고 이후에 유죄 판결 이후에 또 이 재판 중지법 카드를 만지작거리니 정말 방탄이 끝도 없다. 이제 이러한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서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성과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런 것이 정쟁에 휘말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재판중지법에 대한 저는 철회가 정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배임죄 폐지를 하겠다고 계속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이 타이밍에 배임죄 폐지를 또 꺼낸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아니냐 하는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 배임죄 폐지도 어떠한 그런 그 타이밍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축소를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 폐지보다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마음대로 돈을 그렇게 그 정말 중요한 임무를 그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법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배임죄 폐지가 정답이 아니라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을 하면서 좀 여야가 정말 협치를 하면서 좀 같이 이 배임죄에 대한 논의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재판중지법을 아예 철회하는 게 더 진실성 있는 거 아니냐, 진정성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회의 입법법을 존중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법 이 처리 절차상 저희가
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라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 보고요. 다만 뭐 저희는 국민의힘 정권과는 좀 다르게 뭐 대통령께서 이 여당을 산하 기관처럼 이 생각한다든지 심지어 여당의 대표를 쏴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충분히 국회에서 성실하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중지된 재판이 지금이라도 제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좀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법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그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것은 오롯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재판을 다시 재개할 여지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서 소추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소추는 이왕에 기소된 사건은 뭐 그건 재판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설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취임 이후에 5개의 재판을 모두 다 이제 재판부가 중지를 한 상황입니다만 이것을 할지 말지는 저는 사법부가 오롯이 판단할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법부의 독립적인 그런 부분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재판하면 안 돼.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지되고 있는데 하면 안 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하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태도 자체가 이것은 서로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께서는 앞서서 이제 답변하셨습니다만 당이 가는 박자와 대통령실의 박자,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엇박자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좀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이 많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 차원에서 당연히 국정감사 평가 과정에선 여러 이 논의들이 있고요.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 법원장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법원장들의 여러 답변, 이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강력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런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회 입법사항을 대통령실과 이 사사건건 또 상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이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이 논의와 협의는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마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가 되어 있고요. 뭐 그렇다 해서 이걸 또 뭐 약속대련이었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당에서는 당연히 당의 입법 절차대로 국회 논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고사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네. 서로 이 양측의 입장이 딱 마무리가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른 당의 입장이지만 좀 약간의 엇박자냐 아니면 다른 리듬이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각의 해석으로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고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해석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너무 이제 그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어제 이루어졌던 이제 그러한 일말의 경위를 보면 엇박자인 면이 사실 많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당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사실 근데 대통령실로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속도전을 해야 된다. 오히려 뭐 김영진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비단 이제 그 뭐 어제 이루어진 이 재판 중지법뿐만 아니라 이제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뭐 장경태 의원님이 또 이제 법사위에 계십니다만 사실 이런 것이 과연 대통령을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국민들로서는 많이 드는 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으로서도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의원들이 바랄 텐데 그런 면에서 너무 민심하고 동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연출되지는 하면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란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이 나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면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대담은 이어가겠습니다.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보면 이 내용을 당시 이제 이 비상계엄 직후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돌았는데 설마 사실이겠느냐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발언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왜냐하면 여기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했지만 차마 그 말을 여태까지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갑자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의 저 발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법정에서의 질의를 오히려 중단하고요, 스스로. 본인도 좀 멋쩍어했다는 또 여러 화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 수거 대상, 군 용어로는 수거라 함은 사실상의 이 뭐 체포 이상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이 수거 대상으로 지목된 분들이 노상원 씨 개인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내란 이 공범 세력들과 함께 사전 모의한 내용의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가 다들 혼자 상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었는데요. 심지어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고 또 이 검찰 진술이 아니고 법정 증언입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법정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빙성이 높고요. 실제 저희가 이 비상계엄 당일 밤에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조가 국회에 진입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특전사 요원들이 민주당 이 사무실부터 침투했나요? 민주당 사무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 대표실, 정책위 의장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비상계엄이 나가지고 민주당 야당 정치인들만 탄압할 거였으면 국민의힘의 국회 내 사무실을 왜, 그것도 지도부 사무실을 왜 침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다 여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그날 저도 12월 3일 밤에 국회 담장을 넘으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데요. 만에 하나 계엄 해제가 안 됐다면 아직까지 계엄인 상태로 뭐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백령도 혹은 비원 벙커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마 지금 곽정근 사령관이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저 일부 정치인들이 과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일지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더 계실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추가 증언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저 뭐 진술의 신빙성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진술이 가지고 있는 좀 사회적 파장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대권을 이제 언급한 것이 10월 1일이었다 지금 그런 진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계획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진술이 좀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진술을 가지고 뭐 사실이 이렇다 저렇다 아직 좀 달아나기는 저는 좀 이른 감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어떤 당정 갈등,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 당 대표실과의 그런 갈등이 굉장히 깊었다. 이제 그런 것은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대목이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정말 당정 갈등도 없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또 너무 이제 당정이 일치를 하는 것도 이것도 당내 민주주의에는 좀 반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 이제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나 또 국정 철학을 좀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러한 또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화합을 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면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증언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네. 뭐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 전 대통령 측 변호에서는 뭐 일관성 없다라는 부분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이제 특전사령관이 여러 가지 진술을 이제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그 계엄 직후 계엄제 해제된 그 다음 날 김병주 의원의 그 유튜브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염된 진술이 아닌가 사실 이제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또 어제 이제 법정에서 갑자기 그런 폭탄 같은 그런 또 발언을 좀 그 증언을 하시다 보니까 더 이 증언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은데요. 뭐 가장 이 사건에서 뭐 중요한 것은 뭐 10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뭐 비상 계엄의 경위랄지 그리고 또 이 기소된 것이 내란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상 계엄의 뭐 위헌성, 위법성과는 별도로 이것이 내란화까지 이를 정도의 이러한 행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재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사법개혁 얘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사위에 계시고 부조에 계셨기 때문에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재판중지법을 뺀 나머지 사법개혁안은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원 행정처를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빨리 진행이 됩니까 앞으로? 일단 재판중지법은 사법개혁안은 아니었고요. 네네. 네, 일단 이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 특위에서는 여러 대법관 증언을 비롯한 여러 법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사법부에 관련된 개혁안들을 논의한 바 있고요. 또 논의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전현희 의원께서 단장을 맡으신 이 사법 정상화 TF에서는 여러 이 법원 인사에 대한 여러 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관의 이 재판이 가능하도록 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로 이어지는 이 수직적인 구조를 보다 더 수평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사법 정상화 TF 논의가 진행되면서 차차 이 관련된 이 사법부 인사와 관련된 또 법관의 독립적 재판을 이 사법부만의 독립은 사법부를 오히려 성역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입법, 행정, 또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과정,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여러 이 법원행정처 개혁안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민으로부터 보다 더 사법부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대법원장,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상하 이 수직적 이 마치 지시받는 듯한 이런 인사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법부 내의 독립적 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논의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진행되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법개혁의 뭐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법원 행정처 관련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도 또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법원장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으로서는 또 법원 행정처도 지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법원 행정처를 이제 폐지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좀 강구 중이다 이제 이러한 것인데요. 헌법 101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법권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사법인사를 모두 다 규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민간이 소속된 어떠한 그런 사법행정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헌법 101조 저는 1항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사법부 그리고 사실 검찰도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부도
참여를 해서 그 의견도 경청을 해야 되고 또 야당 그리고 학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또 사법부의 신뢰를 더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헌법 조항 말씀하셨는데요. 사법권을 이 법관의 재판권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사법행정, 이 사법 인사와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사법부와 관련된 인사와 행정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되면 그러면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법원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러면 위헌적인 얘기인지 혹은 법원의 이 구조 또한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법률에 따라서 법원의 이 조직과 구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입법부의 입법권이 위헌 심판이 됐다고 해서 헌재에서 위헌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사법권, 소위 재판권, 법관의 재판권은 저희가 존중하지만 이 법원 내에 있는 인사 혹은 법원 내에 있는 행정, 예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부와 또 국회와 함께 상의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해석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건 넓게 해야 된다는 거죠. 소추 플러스 재판. 그런데 이 지금 101조 1항의 이 사법권 이것은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 오히려 재판만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선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